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클립스라는 개발 도구를 설치를 했고요. 실제로 이제 여기 이 툴 안에, 개발 도구 안에 자바 JDK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자바 개발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까 요거 프리퍼런시스 요거 설정하는 거 이제 물어보신 분이 계시는데, 프로젝트 생성해서 다시 설정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에 보시면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죠. 그래서 만들 수가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냥 자바 프로젝트 밑에서 두 번째 거 이걸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 프로젝트로 바로 자바 프로젝트 보이시죠? 이걸로 선택을 해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자바 이그젠플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지어볼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JR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바 SE 있죠? 이게 아까 JDK, 저희가 설치한 JDK 버전이에요. 저희가 최신 버전 받은 이 이클립스에는 16 버전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내장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넥스트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이제 뭐 소스, 뭐 프로젝트, 라이브러리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탭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막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자, 한 가지만 그냥 딱 말씀을 드리면 이 소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소스 탭. 여기에서 이 폴더, 소스 폴더라는 게 있어요. 자바 이그젠플은 저희 프로젝트죠. 만들면 이제 src 폴더가 자동적으로 생길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뭐냐면 여기에 경로가 하나 있거든요. 자바 이그젠플 슬래시 빈이라는 파일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계어로 바꿔야 되거든요. 자바의 소스 코드는 그대로 컴퓨터가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계어로 바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약간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여러분들 이제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해요. 자바 문법에 맞게 작성을 하겠죠. 근데 이제 요거를 컴퓨터한테 바로 주면 컴퓨터가 실행 못합니다. 실행 못해요, 그죠? 그래서 컴퓨터는 기계어로 된 것만 알 수가 있으니까 얘를 일단 한번 거쳐야 돼요. 번역을 한번 거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기계어까지는 아니고 기계어랑 비슷한 바이트 코드라는 게 나오는데, 요거를 이렇게 던져주면 기계어가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가 바로 실행을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컴퓨터 안에 JVM이라고 해서 자바 가상머신 아까 말씀드렸죠. 얘가 이 바이트 코드라는 거를 읽어서 기계어로 다시 이제 컴퓨터한테 전달해 주거든요. 약간 이런 과정을 거쳐요. 자, 그래서 JVM한테 그냥 소스 코드를 주면 안 되고 바이트 코드로 한번 번역된 파일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소스 코드를 한번 번역을 하면 새로운 파일이 하나 생성이 돼요. 그래서 소스 코드, 자바 소스 코드는 확장자가 .java고요. 요게 컴파일 돼서 바이트 코드가 되면 .class라는 파일이 돼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클래스 파일이 있어야 프로그램이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컴파일을 통해서 나오는 파일을 클래스 파일이라고 하고, 이 src는 뭐예요? src는 소스 코드를 저장하는 곳이고요. 이 src에 있는 소스 코드들이 컴파일 돼서 클래스 파일로 만들어지는 경로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한다. 어디에 저장해야 됩니까? src 폴더에 저장해야 돼요. 여기 말고 다른 데 저장하면 컴파일 대상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그냥 피니시 하시면 됩니다. 자, 모듈 네임이 있는데 돈크레이트로 안 만들게요. 그리고 오픈 퍼스펙티브 이것도 그냥 눌러줄게요. 누르지 말 걸 그랬네요. 이상한 창들이 많이 생겼죠. 자, 다시 꺼주고 아까처럼 콘솔 창만 다시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최초의 프로젝트 하나를 저희가 생성을 하게 됐고요. 자, 이제 이 src 폴더라는 게 있고 시스템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는데 이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자바 언어를 개발한 쪽에서 자바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사용하라는 다양한 기능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src 폴더 우리가 여기에다 이제 파일을 만들어서 작성을 하는 거죠. 자, 그럼 바로 파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코드 파일을 우리가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명령들을 쭉 나열하는 거. 자, 그래서 여기 src 폴더 우클릭 하시면 여러가지 메뉴가 뜨는데 new 새로운 파일을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다양한 파일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클래스라는 파일을 만들 겁니다. 클래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파일, 네모 파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이름 하나 정해줄게요. 자, 메인이라고 이름을 지을 거예요. 메인.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제가 메인 할 때 이렇게 소문자로 하지 않고 앞에는 대문자, 나머지 소문자 이렇게 하죠. 요거를 지켜주세요. 클래스 명을 지을 때, 파일명을 지을 때 첫 글자는 무조건 대문자입니다. 그 이후에는 소문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메인이라고 해줄게요. 그리고 피니시. 자, 그럼 이렇게 이제 편집기가 뜨죠. 메모장처럼. 이렇게 뭐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메모장이에요. 자, 근데 일단 이게 지금 글씨가 너무 작죠. 그래서 이 폰트를 좀 키울 건데, 자, 폰트 키우는 거는 아까 우리가 그 워크스페이스 설정하는 부분, 윈도우의 프리퍼런시스 여기에 들어가서 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그 워크스페이스 설정하는 거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 번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들어오셔서 검색창에다가 워크스페이스라고 치시면 돼요. 두 개, 워크스페이시스랑 워크스페이스 이렇게 두 개가 뜨는데 이 워크스페이시스 말고 워크스페이스를 선택해서 좌측 하단에 텍스트 파일 인코딩 되어 있는 부분을 여기 MS949에서 아더 체크하시고 UTF-8로 바꿔라. 안 바꿔도 큰일 나진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웹 프로그래밍을 할 때 한글이 다 깨질 수가 있어서 미리 해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폰트는 이렇게 폰트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컬러스 앤드 폰트 메뉴가 있고요. 여기서 베이직 이 기본 편집 기능을 사용할 때 사용되는 글꼴들이나 이런 거에 관한 설정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맨 밑에 텍스트 폰트라고 있습니다. 얘를 더블 클릭 하시면 이제 글꼴 선택이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크기도 가능하죠. 보통으로 해주고, 자, 그냥 우리는 요 기본 클래스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콘솔라스 보통, 그리고 한 16에서 20 사이 원하는 그 사이즈로 정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20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여기에는 파일이고요. 자, main.java 소스 코드 파일이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자바 문법 체계에 맞는 표현으로 명령들을 쭉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이거를 컴파일하면 main.class라는 파일이 나와요. 그리고 그거를 JVM이라는 자바 가상 머신한테 주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main.java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일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요거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public class main 하고 중괄호가 되어 있는데, 자, 이 중괄호가 뭐냐면, 중괄호는 이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중괄호의 의미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영역.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열리고 닫혔잖아요. 그럼 이만큼의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영역이 하나 만들어졌으면 그 안에서 우리가 다양한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렇게 한번 따라 쳐볼게요. public static void main, 그리고 괄호 사이에는 string 대괄호 열고 닫고 args 중괄호를 또 열고 닫습니다. 자, 지금 친 것을 우리가 메인 메서드라고 부르고요. 이것의 역할은 프로그램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프로그램이 시작할 수 있어요. 이거 없으면 프로그램 시작이 안 됩니다. 이 메인 메서드라고 부르고요. 똑같이 쳐주세요. 자, 그러면은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시작은 어디고 끝은 어디겠습니까? 이렇게 영역이 생겼죠?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끝이에요. 그리고 프로그램이라는 건 결국 명령의 나열이니까 여기에다가 명령들을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나열해 주면 되겠죠? 더 중괄호는 영역을 의미한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빗금을 2개 쳤어요. 근데 이제 녹색 글씨가 나오는데 이거를 주석이라고 합니다. 자, 주석은 컴퓨터가 수행해야 되는 명령 목록에서 제외됩니다. 자, 요거는 컴퓨터가 쳐다도 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요. 요런 것만 실행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뭔가 메모를 하거나 코멘트를 남기거나 아니면 잠깐 실행 제외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보통 슬래시 2개를 이렇게 쳐주시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 커서가 그 라인에 있잖아요. 해당 라인에 커서를 갖다 놓고 컨트롤 슬래시 누르면 돼요. 슬래시는 물음표랑 같이 있는 키를, 물음표 키를 누르시면 돼요. 주석을 해제하실 때는 컨트롤 슬래시를 다시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했다가 껐다가 했다가 껐다가. 자, 만약 여러 줄을 주석을 했다가 풀었다 하고 싶으면 이렇게 라인을 여러 줄 선택합니다.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도 되고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 다음에 컨트롤 슬래시를 이렇게 이용을 하면 주석이 걸어졌다 풀어졌다 하죠. 이런 식으로 주석을 사용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프로그램은 철저하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실행이 됩니다. 뭔가 1 됐다가 막 3 됐다가 2 됐다가 이러지 않아요. 무조건 라인, 위에 라인부터 하나씩 실행이 돼요.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반복문이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명령을 다시 밑에 거 했다 막 위에 거 했다 그럴 일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한 줄 한 줄 위에서 아래로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프로그램 시작이니까 여기서부터 한 줄 한 줄 명령이 있으면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까지 도달하면 끝이 나요, 프로그램이. 자, 그럼 이제 기본적인 구조를 알았으니까 무조건 이제 이렇게 해놓고 시작을 하면 돼요. 클래스 만들고 그 안에다가 메인이라는 거 메서드 하나 만들고 이 안에다가 명령을 작성하면 된다. 자, 그럼 이제 다양한 문법적인 요소가 있겠죠. 다양한 기능들이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컴퓨터한테 시키고 싶은 건 계산이죠. 계산. 좀 뭐 1 플러스 1 같은 거, 10 곱하기 5 같은 거. 자, 이런 거 뭐 시키고 싶은 거죠. 계산기니까 본질적으로. 자, 그러면 사실상 이제 우리가 이렇게 더하라고 하면 컴퓨터는 잘 더합니다. 2 더하기 2 해라 하면 실제 2를 더해서 4를 계산을 해내요. 근데 4를 계산해놓고 우리가 친구한테 만약에 산수를 잘하는 친구가 있어서 친구가 2 플러스 2가 뭐니? 물어보면 친구가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요. 4구나. 계산이 끝났어요. 근데 친구가 지가 계산 끝나고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럼 내가 물어봤는데 대답 안 해주니까 전 모르겠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2 플러스 1을 하면 컴퓨터가 계산을 하는데 그냥 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이거 컴퓨터는 무조건 시키는 것만 하니까 너 이거 계산 다 되면 그 결과를 나한테 보여줘 라는 명령까지 같이 해야 됩니다. 계산만 시키면 안 돼요. 우리가 또 확인하려면, 눈으로 확인하려면 보여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든 처음 배울 때는 보여줘라는 기능, 명령어를 가장 먼저 사용을 하게 됩니다. 보여줘라는 거를 자바 언어로는 어떻게 한다? system.out.print 하고 이렇게 하게 되고요. S는 대문자인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소스 코드를 작성할 때 프로그래밍 세계에서는 대소문자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자, 그래서 아까 2 플러스 2를 가로 안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야 여기 출력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콘솔 창은 우리가 프로그램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그램이 우리한테 뭔가 보여주고 싶거나 말 걸고 싶으면은 여기 말을 걸고, 우리가 프로그램 안으로 뭔가를 주고 싶을 때도 여기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2 플러스 2를 잘 계산해서 보여주죠, 4로. 자, 만약에 이제 한 번 더 밑에서 10 빼기 5 해달라고 하면은 계산해서 보여주겠죠. 참고로 실행하는 방법은 요 컴퓨터 키보드 자판 맨 위에 보면 F1부터 F12까지 펑션 키가 있잖아요. F11 누르시면 돼요. F11. 실행은 F11. 자, 그리고 꼭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작성 다 하고 나면 저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장은 다 아시죠? 컨트롤 S.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이 쓰거나 유용한 단축키는 그때그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석은
컨트롤 슬래시. 자, 해서 실행을 해보면 뭐 45가 나오죠 갑자기. 45가 아니라 4랑 5인데 붙어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게 붙어서 나오면 이게 45인지 45인지 이제 요것만 보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보통 줄바꿈을 많이 써요. 하나 출력하고 또 다른 값을 출력을 할 때는 줄을 한번 바꿔서 출력을 하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줄바꿈을 할 때는 프린트 대신 프린트 ln을 쓰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혹시라도 에러가 나시는 분들 요거 빼먹은 거 아닌지 잘 확인해 보세요. 요거 이상한 요 기호 있죠? 자, 요거를 이제 세미콜론이라고 합니다. 요 기호 이름을 세미콜론이라고 해요. 이게 땡땡이 콜론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하나만 그 점이고 하나는 콤마잖아요. 그래서 세미콜론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의 역할이 하나의 명령이 끝남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명령이 끝났을 때 반드시 붙여줘야 돼요. 이렇게 안 붙여주면은 이게 아직 끝났다고 판단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 거랑 연결이 되면서 문법이 꼬입니다. 반드시 이걸 붙여줘야 돼요. 세미콜론을 붙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그러니까 코드를 작성할 때 이거를 줄을 막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도 잘 되고요. 이 밑에다 해서 실행해도 잘 되고요. 그러니까 줄이랑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잘 실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 공백, 우리는 이 공백을 막 줘서 우리가 보기 편하게 하는데, 이게 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건 컴퓨터가 이 공백을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컴퓨터가 이 코드를 읽을 때는 이렇게 한 줄로 읽어요. 이런 식으로 한 줄로 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없으면 이 명령어랑 이 명령어 구분이 안 돼가지고 이걸 하나의 명령어로 보는데, 이러면 이제 문법이 꼬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코드를 인식하는 방법이 이런 식이니까 반드시 명령과 명령 사이를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끝에 세미콜론을 붙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출력을 한번 해봤습니다. 산술연산도 좀 해봤죠. 자, 그래서 기왕지사 산술연산 나왔으니까 자바에서 산술연산 기호를 어떻게 쓰는지 그냥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더하기는 말 그대로 플러스 기호를 사용해요. 수학이랑 똑같습니다. 빼기는 마이너스예요. 자, 그 다음 곱하기는요, 8번 위에 있는 별표를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나누기는요, 이렇게 슬래시를 사용해요. 분수처럼 5분의 10. 그래서 50 나오고요, 2 나오고, 이런 식으로 사칙연산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가 자신의 본연의 역할인 계산기 역할은 잘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요즘 컴퓨터한테 바라는 건 그 정도 수준이 아니죠. 자, 그래서 문자를 좀 말을 해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컴퓨터한테 계산뿐만 아니라 안녕이라고 해봐,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안녕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출력문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적어주는 값을 여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안녕이라고 한번 여기다 해볼게요. 자, 뭔가 빨간 줄이 떠요. 뭔가 불길하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려고 하면은 뭐 에러 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글은 안 되는 것인가, 문자는 안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문자를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잘못해서 그래요. 자, 안녕이라는 한글 문자를 컴퓨터, 자바한테 알려주려면 쌍따옴표로 감싸줘야 돼요. 쌍따옴표. 자, 그래서 문자를 자바상에서 표현하려면 이렇게 그냥 표현하면 안 되고 쌍따옴표로 감싸줘야 됩니다. 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단따옴표는 안 됩니다. 쌍따옴표로 해줘야 돼요. 자, 이거를 왜 이렇게 표현해야 되냐면 자바의 이 문법 있잖아요. 이거 뭐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은 사실상 어떤 그 자바 문법적인 하나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바가 어떤 기능을 수행할 때 내가 뭘 해야 되는구나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약속인데, 이렇게 해버리면 이 안녕이라는 것도 하나의 약속으로 보겠죠. 문법적인 체계 안에서의 약속으로 볼 거란 말이에요. 안녕이라는 거. 근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우리가 정말 한글 안녕이라는 것을 문자 그대로 표현하고 싶은 거니까, 이러면 이제 키워드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자바 키워드와 구분을 하기 위해서 문자를 쌍따옴표로 감싸준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1 출력이 되죠. 맨 밑에 거 보시면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된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1 둘 다 1이 잘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반드시 잘 구별을 해서 써야 됩니다. 자, 위에 이거를 숫자, 이거를 문자라고 해요. 숫자는 그냥 써도 컴퓨터는 어차피 숫자를 잘 알아먹는 기계니까 상관없는데, 문자는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를 감싸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둘 다 1을 입력을 해서 출력을 했는데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래서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위에 거는 숫자, 그래서 숫자는 더하기를 하면 어떻게 된다? 말 그대로 더해진다. 왜냐면 이 숫자는 한 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아래 1은 한 개라는 의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생긴 문자예요. 그래서 문자는 그냥 정말 그 생긴 그대로 출력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요걸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한 개라는 숫자적인 의미가 없으니까 당연히 산술연산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냥 이 문자 두 개를 연달아서 보여줍니다. 숫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1처럼 생긴 문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이 값의 유형이 숫자인지 문자인지 잘 구별을 해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결론을 낼 수 있겠죠, 결과를. 자,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값의 유형. 왜냐면 이런 것들을 값이라고 하거든요.
데이터라고 표현해도, 유형은 영어로 타입이죠. 그래서 데이터 타입이라고 보기도 하고, 값을 또 뭐 한자로 자료라고도 불러요. 그죠? 그래서 자료형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값은 다 유형이 있다, 형이 있다, 형식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문자, 더 정확히는 문자열 타입이라고 하고요. 이걸 숫자, 더 정확히는 정수 타입이라고 합니다. 정수가 있으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소수를 가지고 있는, 소수점을 가지고 있는 실수도 있겠죠. 그래서 (1.0) 플러스 (1.0) 5를 숫자 중에서도 실수 타입이라고 하고요. 이 세 개는 완전히 다 달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얘랑 얘랑 다른 거는 확 알겠는데, 문자랑 숫자니까 얘랑 얘랑은 똑같은 거 아닌가? 얘랑 얘랑, 그죠? 똑같이 1이잖아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둘도 완전히 다른 값입니다. 자, 그래서 정수랑 실수는 컴퓨터가 이 수를 표현하는 방법, 규칙 자체가 달라요. 내부적으로. 이 두 개를 똑같이 표현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르게 생겼어요. 내부적인 컴퓨터 언어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정수랑 실수랑 계산이 안 돼요. 컴퓨터에서. 정수랑 실수는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수는 정수끼리, 실수는 실수끼리만 계산이 됩니다. 이거 역시 이제 자료형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료형이라는 게 결국 컴퓨터가 값을 표현하거나 사용하는 방법이 다 다른 거니까.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보시려면 이거를 보시면 돼요. 아까 여기서는 딱 나눠 떨어지니까 눈치를 못 챈 건데, 10 나누기 3 하면 요거 3.33333 나오죠. 근데 실행을 해보면 그냥 3 나옵니다. 그죠? 자, 죽었다 깨어나도 정수, 소수점은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라서 소수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소수점 나오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정수랑 정수가 아니라 실수랑 실수랑 계산해야 됩니다. 3.3333 5가 나오는데, 컴퓨터는 무한대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오차율이 조금 있는 거예요. 자, 해서 정수랑 실수도 타입이 갈린다라는 거, 잘 구별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값을 여러 가지 유형을 살펴봤고, 이거 말고도 유형이 많은데, 그럼 이제 하다 보면은 하나씩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 기본기가 될 수 있는 4가지 요소를 4대 요소라고 해서 강조를 드리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값을 이렇게 유형을 잘 알고 써야 된다라는 거. 변수예요. 조금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명령을 내리는 이 소스 코드를 이루는 거의 80%가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만 잘해도 웬만한 거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잘하는 개발자, 잘하는 프로그래머일수록 이거를 정말 잘 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제일 연습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알고리즘 문제를 많이 푸는 겁니다. 알고리즘 문제가 이제 이런 것들로 문제 해결하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이제 값이라는 것을 살펴봤으니까 변수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3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30 하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사람마다 이 30을 봤을 때 떠오르는 게 다 다를 거예요. 30은 사람의 나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키우는 강아지 수가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또 30이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30이 표현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이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겠습니다. 개를 30마리나 키우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럼 이 30을 출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도 30. 자, 이렇게 출력을 하면 32개가 나와서 하나는 사람의 나이인 30이고요. 또 하나는 키우는 강아지 수가 30마리. 를 표현할 때 또 30을 쓸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요 밑에서 또 이렇게 사람의 나이인 30을 또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렇게만 봤을 때 우리가 만약에 사람의 나이라고 적지 않으면 이게 사람의 나이고 이게 강아지 수를 나타내는 수이고 이거를 구별할 재간이 없죠. 이거죠. 다 똑같은 30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요 위에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건 사람의 나이고 두 번째 거는 키우는 강아지의 수다 라는 것을 적어 놓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떤 정보를 그냥 이렇게 어떤 숫자로 표현하지 않고요. 사람의 나이를 표현하는 30은 우리가 항상 이 동일한 값을 가져올 수 있도록 따로 이제 저장을 해둬야 돼요. 키우는 강아지 수도 똑같은 30이지만 얘는 사람의 나이가 아니니까 사람의 나이를 저장한 곳 말고 다른 곳에다 저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두 개를 구별해서 사람의 나이가 필요하면 사람의 나이를 의미하는 30을 가져올 수 있고 강아지 수가 필요하면 강아지 수를 의미하는 30을 구별해서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30이라는 숫자는 여러 번 쓰여도 이걸로는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의미 부여를 해야 돼요. 그걸 이제 우리가 변수라는 곳에 저장해서 따로따로 저장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30을 구별을 해야 돼요. 근데 값 자체는 똑같은 값이기 때문에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상자 같은 걸 하나 마련해서 이 30을 각각 따로따로 담아야 되는데 이렇게 상자 두 개를 마련하겠죠. 그래서 30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얘는 여기다 얘는 여기다 저장해서
얘를 사람 나이로 주고 이거를 이제 뭐 강아지 수 이렇게 하면 이제 구별이 가능하죠. 그래서 상자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 상자에다가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변수명이라고 하고요. 요걸 변수라고 합니다. 상자를 여기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 30 두 개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요. 그리고 나이 강아지 수. 자,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는데, 자, 빨간 줄이 뜨죠. 또 무섭게. 그래서 이 변수 상자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넣어놓으면 그 상자가 딱 닫혀가지고 안에 무슨 내용물이 들어있는지 까보기 전에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닫혀있으면 상자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열어봐야만 이 내용물을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값에는 정수도 있고 실수도 있고 문자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이라는 상자에다가 30을 넣을 수도 있지만 문자를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뭐랄까요, 이게 실수도 넣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 나이라는 상자 안에 저장된 값을 사용할 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 나이라는 상자 안에 저장된 값을 사용할 때 그것이 이제 문자열이냐 숫자냐 정수, 그러니까 실수냐 정수냐에 따라 그 방법이나 결과가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잘못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안에 있는 값을 여기에 들어있는 건 막 정수인데 실수랑 더하려고 한다거나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자 안에 정확히 무슨 값이 들어있는지 몰라도 어떤 유형의 값이 들어있는지는 알아야 우리가 그 유형에 맞는 코드를 짤 수가 있죠. 이 나이라는 변수를 사용할 때. 그래서 최소한 변수에다가 여기 안에는 정확히 무슨 값인지 모르지만 정수가 들어있습니다. 아니면 문자열이 들어있습니다. 아니면 뭐 실수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표기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나이라는 변수 사용할 때 잘못 사용할 확률이 적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장하려는 게 30이잖아요. 30은 정수죠. 소수점이 없는. 그래서 이 나이라는 변수에는 정수가 들어있습니다. 마찬가지 강아지 수라는 변수에도 정수가 들어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타입명은 자바가 미리 정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한글로 하지 않고요. 정수를 의미하는 단어는 이 in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이라는 이름을 가진 변수는 적어도 정수를 저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강아지 수 역시 int로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런 코드가 작성하는 수의 엄청 밑에서 이렇게 쓰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정수가 들어있는지 int가 들어있는지, 그러니까 문자열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힘들잖아요. 이게 없다라고 하면 저장되어 있는 값을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변수 앞에 이렇게 정해 놓는 거예요. 그럼 나이가 값은 몰라도 무조건 정수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변수를 만들어 봤고요. 자, 이제 사람의 나이를 가져오고 싶을 때는 어디서 꺼내와라? 나이에서 꺼내와라. 나이라는 이름을 가진 변수에서 꺼내와라. 변수명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키우는 강아지 수가 궁금하면 이렇게
여기서 꺼내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럼 똑같이 30, 30, 30 나오지만 자, 아까랑 다른 점은 뭐냐면 사람의 나이를 우리가 이렇게 붙였을 때 사람의 나이만 바뀐다라는 거죠. 이 두 개의 데이터가 이제 따로 흘러가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변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고요. 정리를 하자면 변수는 이제 저장 용기인데 만들어야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를 변수 선언이라고 합니다. 이게 변수 선언인 거죠. 자, 그래서 변수를 선언할 때는 반드시 그 변수가 담을 유형의 값의 유형을 먼저 적어주시고 그걸 이제 자료형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영어로는 뭐 데이터 타입 적어주시고 그 변수를 이제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30이라는 값을 따로 저장을 할 때 변수명을 다르게 해서 구별할 수 있어야 되니까 변수명 그리고 저장할 값 이런 문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변수는 자, 어떤 정보, 그죠? 이게 정보잖아요. 사람의 나이라든지 키우는 강아지 수라든지 그래서 정보를 표현할 때 쓰는데 정확히 어떤 정보? 변하는 정보를 표현합니다. 사람 나이라든지 강아지 수 같은 건 계속 변하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의 나이는 계속 늘어날 거고 강아지 수는 강아지가 뭐 한 마리씩 무지개 다리를 건너면 줄어들겠죠. 그죠? 그러면 이 강아지 수라는 거는 점점 계속 값이 바뀔 텐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를 나이를 변수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 나이를 먹으면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얘만 바꾸면 안 되죠. 이것도 사람 나이니까 얘도 바꿔야 돼요. 한 살 더 먹으면 얘도 두 개씩 바꿔야 되죠. 사람 나이를 표현하는 게 만약에 6개 있다. 한 살 먹을 때 얘만 바꾸면 안 되죠. 다 똑같은 사람 나이를 가리키는 건데 언제는 34가 나오고 언제는 33이 나오잖아요. 얘도 다 바꿔줘야 돼요. 너무 불편한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정보, 한 사람의 정보인 사람 나이를 숫자 6개로 서로 다른 숫자 6개로 표현해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변하는 정보는 이런 식으로 숫자 여러 개 가지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변수에 저장해 놓고 동일한 값을 계속 같은 변수에서 꺼내 써야 된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훨씬 낫죠. 그래야 이거 하나만 바꿔도 다 바뀌니까. 변하는 정보를 표현, 그리고 단일 정보를 표현.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